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탈북한 지 1년이 된 김여정의 전 경호원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목격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벌어진 사건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그로 인해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과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뉴스를 통해 김주애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 대한 진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김주애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후계자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군부의 불만과 권력 투쟁까지 모두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5년간 김여정의 경호원으로 일하며 그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김여정은 남한을 향해 막말을 퍼부으며 험악한 말들을 퍼부어가며 비방하지만 그는 매우 철저하고 지적인 인물로 김정은의 곁에서 중요한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치 구도에서 김여정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만큼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두텁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함과 침착함은 외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김여정은 내면에서 누구보다도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런 면모 때문에 김여정은 김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애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반면 김주애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탐내는 욕망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주애는 자신이 후계자로 지명될 것을 확신하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 역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김주애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김정은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장래에 대해 큰 기대를 안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김정은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 아래 김주애는 점차 권력에 대한 갈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딸이 북한의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했고 그것은 김주애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믿었고 그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주변 사람들, 특히 김여정에게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애의 이런 태도는 특히 김여정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김여정은 김주애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권력에 대한 탐욕과 준비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김주애의 경험 부족을 이유로 그녀의 후계자 지명을 반대했습니다. 김여정은 여러 차례 김정은에게 김주애가 아직 북한의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설득했으며 그녀가 후계자가 될 경우 북한의 미래가 불안정해질 것을 김여정은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아 조언했지만 김주애는 점점 더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김여정이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던 중 김주애가 갑작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확신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모, 내가 왜 후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김주애는 당당하게 고모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권력에 대한 확신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여정은 차분하게 김주애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주애야, 내가 후계자가 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 북조선을 이끈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내게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법을 배워야 해. 김주애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김여정의 모든 말을 비웃듯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빠도 내가 후계자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고모가 뭐라고 나서 내가 후계자가 되면 내 방식대로 모든 걸 할 거야. 김주애의 말은 단순한 오만함을 넘어서 김여정과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김여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모로서 충고했지만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주애는 이미 어머니 리설주의 교육으로 권력을 잡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리설주 어머니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후계자가 되어야 하니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권력 투쟁으로 격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여정 역시 그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분명해지자 북한 군부 내부에서는 심각한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 군부를 더 강하게 통제하려 했고, 그로 인해 군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군부 내에 퍼지면서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군부 고위 간부들은 어린 김주애가 나라를 이끌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후계자가 되면 북한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군부는 김주애가 아직 지도자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요. 북한의 정권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김정은이 딸을 후계자로 지명하려는 의도가 처음 알려졌을 때 군부 내에서는 처음엔 조용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군부 내에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군부의 핵심 장성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의 딸이 우리를 지휘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애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점은 군부 내에서 큰 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군부 고위 장성들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될 경우 북한의 안보와 정권 유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만이 은밀하게 논의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부 내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이견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애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은 군부의 핵심 회의에서 자주 거론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이상 억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건강이 나빠질수록 군부는 더 이상 김주애를 후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 불만은 최고사령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폭발했습니다. 김정은이 주재하는 회의였으며 군부 고위 장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주애의 후계자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 고위 장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간 억눌려왔던 불만을 터뜨리며 김정은에게 직언을 날렸습니다. 김 위원장 동지, 주애 동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나라를 이끌기엔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잘못된 후계자를 선택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회의장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장성을 노려보았습니다. 군부 내부에서 김주애의 후계자 지명에 대해 이렇게 대놓고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군부 인사들 또한 긴장한 기색을 보이며 숨을 죽였습니다. 김정은의 눈빛은 점점 분노로 변했고 군부 내부의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김여정은 김정은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얻었고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빠, 주애는 아직 어려요. 후계자로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김여정은 진심을 담아 조언했지만 김정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여정아, 넌 내 결정을 의심하는 거야? 김정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신속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빠.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과분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주애에겐 아직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김정은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시기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 여정아. 내 위치를 잊지 마. 그 순간 김여정은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고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겠다는 그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자신의 결정을 굳힌 상태였으며 그 누구도 그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여정은 자신이 충성하는 가족과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김주애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김주애는 군부와의 공식 회의에서도 매우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 도중 김주애는 갑작스럽게 회의장에 들어와 한 고위 간부에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빠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후계자가 되면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 이 발언은 군부 내 고위 간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그 고위 간부의 얼굴은 일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김주애의 발언은 권력 남용과 오만함이 극에 달한 행동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군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여정 역시 그 자리에 있던 순간 자신의 충성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빠인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해왔지만 김주애의 후계자 지명으로 인해 체제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군부 간부들조차 김주애의 후계자 지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김여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여정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김주애의 행동을 보면 체제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을 설득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군부는 점차 김주애에 대한 반발을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군부 내에서 그녀의 후계자 지명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일부 장성들은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 내에서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으며 군부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제 실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김여정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에 참석 중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그들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김주애 역시 그 회의에 참석 중이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그녀는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 김주애는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일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임무는 김여정을 우선적으로 경호하는 것이었고 김주애의 행동에 즉각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장 안에 남아야 할지 김주애를 따라가야 할지 갈등하는 찰나 김여정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회의장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김여정이 밖으로 나왔을 때 김주애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김여정은 저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애가 어디 갔지? 왜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고 있지 않지?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김주애를 찾기 시작했지만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김주애는 혼자서 건물 밖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화가 잔뜩 나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 경호원 맞아? 나를 이렇게 방치해두다니. 그녀의 말은 너무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김주애는 즉시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저를 반역자로 간주했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저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짧은 재판 후 곧바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선 순간부터 제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북한의 감옥은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곳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매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감옥의 환경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몸을 덮을 만한 이불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문은 끔찍했습니다. 북한의 감옥에서는 죄수들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저는 매일 신문실로 끌려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왜 김주애를 방치했는가? 김여정과 공모의 반역을 도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었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고문이 뒤따랐습니다. 제 몸은 점점 지쳐갔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신문가는 저에게 김여정에 대한 정보를 캐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김여정의 비밀을 다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그 순간 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김여정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김여정에게 충성을 다했던 저로서는 그녀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고문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신문관들은 저의 육체를 마치 도구처럼 다루며 하루하루 저를 파괴했습니다. 수갑에 채워진 채 매일 밤 잠을 자야 했고 고문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제 몸 곳곳은 멍투성이었고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쳐갔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내에서 벌어지는 다른 죄수들의 고통을 목격하는 것도 큰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밤 다른 죄수들이 고문당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비명소리는 제 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차 무감각해졌고 오직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어 갔습니다. 감옥에서는 탈출의 희망조차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죽고 싶지 않았고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탈출을 시도해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감옥 내 경비 체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은 매우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경비병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감옥 경비 체계는 철저했지만 경비병들은 피곤해 보였고 몇몇 경비병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이나 정치범들에게서 뇌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경비병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뇌물을 주며 그들의 신뢰를 얻어갔고 결국 경비병들로부터 교대 시간과 탈출 가능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저를 돕지는 않았지만 돈을 받으면 그들에게도 득이 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병들에게 은밀하게 돈을 주며 탈출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탈출 계획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감옥을 탈출하려면 감시 카메라와 감시탑을 피해야 했고 자칫하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하루하루 고문당하며 살아남는 것보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드디어 탈출을 결행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틈타 저는 감옥의 외곽 담벼락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을 넘는 동안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경비병들이 저를 발견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목숨을 건 선택이었으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저는 곧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저는 무사히 감옥의 담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을 빠져나와 평양을 벗어나기까지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철저히 감시되는 지역 중 하나였으며 탈북을 시도하는 자들은 대부분 평양을 벗어나기 전에 붙잡히고 맙니다. 감옥을 탈출한 후 저는 평양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밤의 어둠을 이용해 저는 인적이 드문 길로만 다니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마을이나 시골 지역을 지날 때는 주민들과 접촉을 피하고 북한 당국의 감시가 닿지 않는 산길을 택해
제 앞에는 또 다른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강, 즉 두만강이었습니다. 두만강은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탈출 경로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경비병들에게 발각되면 곧바로 총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강의 물살은 매우 세고 수영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익사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날 밤 저는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는 생각보다 거셌고 강물의 차가움이 몸에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가족들의 얼굴, 김정은, 정권의 잔인함, 그리고 그 감옥에서 겪었던 고문과 굶주림. 그것들이 모두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었습니다. 물살은 거셌고 몇 번이나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서야 자유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물에 젖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왔고 이제는 북한을 벗어나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저는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한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삶과 감옥에서의 고문은 제 정신과 육체 모두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쉽게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한국은 자유로운 땅이었지만 제가 겪었던 고통과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감옥에서 겪은 고문,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다른 죄수들의 비명소리가 매일 밤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또한 김주애와 김정은 정권이 저를 끝까지 추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많은 이들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요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북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문화적인 차이는 너무도 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낯설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저의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김여정과 김정은을 경호했던 과거는 결코 밝힐 수 없는 비밀이었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저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고통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탈출한 이후 북한 정권이 그들에게 어떤 보복을 가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은 매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되면 가족들이 저를 원망하는 듯한 악몽을 꾸었고 그럴 때마다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탈출한 대가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은 결코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자유로운 땅에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을 알리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적응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주는 무거운 낙인은 저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한국의 사회제도와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과거를 밝히기 두려웠고 가능한 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는 점차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착센터에서 만난 몇몇 동료들은 저와 비슷한 고난을 겪었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은 고통을 이해해 주었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김주애와의 갈등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북한에서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김주애와 김정은이 저를 끝까지 추적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비록 자유로운 땅에 있었지만 언제든지 그들이 저를 찾아내어 보복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고 저는 항상 주의를 경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만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잔혹한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북한 내부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까운 지인에게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